2009년 7월 17일 오전 5시 40분경 대만 난터우현 프리즌의 한 기독교 병원 응급실에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전화를 건 사람은 리니루라는 여성으로 자신의 남편이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다며 식중독이 의심된다고 알렸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리니루의 주소지로 달려갔고 리니루의 남편인 류이양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류이양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그는 급성 위장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치료 약물을 처방했고 우선 병동에 입원한 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알렸습니다. 7월 19일 오후 3시경 거의 3일간의 치료 끝에 류이양은 점차 호전되었으나 그가 머물고 있던 병실은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아 류이양은 이틀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니루는 자비로 남편을 개인 병실로 옮기게 되었죠. 리니루는 자신의 남편을 개인 병실로 옮긴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돌봤습니다. 오후 9시 35분 리니루는 병원으로 향했고 간호사를 불러 남편의 링거를 갈아주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11시 57분 병원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뜻밖에도 리니루가 떠나고 10여 분 후 류이양의 눈은 충혈되고 맥박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류이양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그는 오전 2시 4분 2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류이양은 프로 배드민턴 선수였으며 은퇴 후에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었죠. 그는 평소 가벼운 감기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류이양이 갑자기 위독해진 것이 수상했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오진으로 류이양이 사망한 것이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놀랍게도 리니루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리니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만약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면 병원 측이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해 심근경색으로 류이양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류이양의 어머니인 정혜성도 불과 한 달 전 기독교 병원에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류이양의 할아버지인 류칭수는 취두부 제조 및 도매업체로 큰 성공을 거두었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두부와 말린 두부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그는 특색 있는 취두부를 만들 수 있다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해 취두부 제조법을 연구하고 개발까지 하게 되었죠. 류칭순이 제조한 취두부는 지역 주민들의 입맛에 적중했고 그는 곧 수많은 식당에 자신의 취두부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류칭순은 남아 선호 사상에 따라 자신의 아들 류옌양에게 제조 기술과 조리법을 전수했고 류옌양은 아버지의 지도하에 새로운 맛을 개발하여 한때 지역 점유율 50%를 초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류옌양은 40대 중반의 심각한 간질환을 앓았고 따라서 그는 자신의 아들인 류이양에게 두부 사업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류이양은 가업에 관심이 없었죠. 류이양은 어릴 때부터 배드민턴 대표팀에 선발되었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2002년 타이난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회 축하연에서 류이양은 접대부였던 리니루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류이양은 훈련을 포기하고 연애에 빠지기 시작했었죠. 결국 그는 배드민턴 팀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류이양의 집안은 매우 보수적이었고 류이양이 리니루를 만난 후 배드민턴 팀에서 제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아들의 생활비를 끊고 류이양의 부모님은 그에게 당장 리니루와 헤어지라고 알렸습니다. 류이양을 만나기 전 리니루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과도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리니루는 류이양을 만난 후 그의 명의로 돈까지 빌리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200만 대만 달러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되고 말았죠. 류이양은 리니루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는 부모님에게 리니루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또한 이때 리니루는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류이양의 아버지는 두 사람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저축했던 돈으로 두 사람의 빚도 갚아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사랑스런 아들이 태어났고 류이양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고 2006년부터 류이양의 가족은 아들 부부가 빚을 지고 있다는 독촉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만든 두부의 품질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었죠.
또한 제때 납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고객들은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류위양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부부가 너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담보로 잡아 또다시 빚을 갚아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유엔양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부부는 단골 고객들에게 찾아가 사과하기 시작했고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해 이전에 번창했던 시기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혜성은 아들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 가슴을 쓸어내렸고 집안일을 하며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27일 자정, 정혜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구토와 설사,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부부는 즉시 어머니를 기독교 병원으로 보냈고 이때 정혜성도 급성 위장염을 진단받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그녀는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했고 부부는 입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전 2시 30분 어머니를 자택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부는 두부 가게가 바빠서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고 간병인을 고용해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후 5시경 간병인은 린유루에게 전화를 걸어 정혜성이 다시 구토와 설사를 한다고 알렸고 린유루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기독교 병원으로 향했죠. 린유루는 시어머니가 더 나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개인 병실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시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9시경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그날은 단오절이어서 두부를 많이 만들어야 했기에 부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 재료를 사러 나갔습니다. 재료를 사던 도중 마침 기독교 병원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린유루는 시어머니를 보러 잠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린유루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혜성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오전 5시 10분경부터 당직 의사는 정혜성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그녀는 오전 6시 52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류위양과 린유루는 병원 측에 정혜성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렸고 결국 의사는 고지혈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과 합병증으로 보았습니다. 5월 29일 이른 아침 정혜성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류위양의 집으로 달려와 정혜성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자고 부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류위양은 부검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것이라며 편안하게 보내주자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정혜성은 화장되었습니다. 정혜성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는 장례를 치른 후 기독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뜻밖에도 정혜성의 아버지는 유용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죠. 5월 28일 오전 3시 35분경 간호사는 정혜성에 대해 간단한 기록을 작성했었는데 그때 정혜성의 체온은 36.2도, 맥박은 분당 77회, 호흡수는 분당 20회로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주치의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었으며 당시 그 간호사는 퇴근했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혜성의 아버지는 린유루가 오전 4시 22분 정혜성이 병실에 들어간 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린유루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고 그저 의심만 할 수 있었죠.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모자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고 린유루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모자를 개인 병실에 입원시켰습니다. 2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도 린유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모자의 친척들 모두 린유루를 의심하게 되었고 린유루를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가 류위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관들도 친척들의 하소연을 듣고 린유루가 수상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뜻밖에도 이때 린유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남편의 부검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린유루는 남편의 친척들이 자신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면서 그들의 진술 중 많은 부분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빚은 모두 남편인 류위양의 빚이라고 주장했고 모자의 개인 병실 입원도 모두 남편이 제안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양측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었죠. 경찰은 다음 날 아침 류위양의 부검을 의뢰했고 정혜성의 시신은 화장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의료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정혜성의 모든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심근경색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위독해지기 1시간 전
활력 징후가 모두 정상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정혜성의 죽음에 누군가 개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8월 24일 류희양의 부검 결과가 나왔고 그의 혈액에서 트라조돈과 파록세틴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메탄올 성분도 검출되었죠. 그의 혈액 내 메탄올 농도는 사망에 이를 만큼 높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가 메탄올 중독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트라조돈과 파록세틴을 과다 복용하면 경련과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류희양에게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하지 않았었죠. 그러므로 류희양은 독살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리니루가 남편의 가업을 노렸거나 혹은 금전 문제로 모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이때 보험회사 영업팀장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08년 9월 22일 리니루는 시어머니를 보험회사에 데려와 740만 대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고 수혜자는 리니루의 3살 아들이었습니다. 정혜성이 사망한 지 약 보름 후인 2009년 6월 10일 리니루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러나 보험사 측은 정혜성의 죽음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연기한 상태였고 이때까지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8월 25일 언론은 모자의 수상한 죽음과 류희양의 부검 결과를 보도했고 보험사는 결국 리니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09년 3월 4일과 5월 25일 리니루는 남편에게도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에도 역시 수혜자는 3살배기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리니루는 2008년 9월 22일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고 수혜자는 리니루 본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11월 10일 리니루의 어머니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인 11월 18일 이때 리니루는 성공적으로 약 2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었습니다. 이제 리니루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죠. 리니루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홀로 힘겹게 아이들을 키워야 했었기 때문에 그녀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일찍 사회로 진출해야 했습니다. 90년대 말 리니루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을 때 마침내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돌싱남을 만났고 동거까지 하게 되었죠. 2008년 11월 10일 오전 11시경 리니루의 어머니는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기 위해 동거남과 그의 아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고 그녀는 오후 2시경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후 동거남의 아들이 집에 도착했는데 1층 계단에서 리니루의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오후 4시 35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리니루의 어머니의 몸에서 여러 개의 타박상을 발견했는데 그녀가 계단에서 굴러 생긴 상처들로 보았습니다. 집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격투를 벌인 흔적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리니루의 어머니가 실수로 2층 계단에서 굴러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었죠. 이제 수사관들은 리니루의 어머니의 죽음이 리니루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 당일 리니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그녀가 11월 10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어머니와 통화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50분 리니루의 오빠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비보를 알렸을 때 리니루의 휴대폰 신호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타이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기억에 따르면 당시 리니루는 자신이 살고 있던 프리즌에 있었다고 말했고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조사를 이어가던 수사관들은 리니루가 오랫동안 복권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2009년 9월 현재 리니루는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 550만 대만 달러를 빚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경찰은 리니루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살해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지만 모두 정황 증거들일 뿐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리니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28일 리니루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들에게마저 생명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수사관들은 린이루의 아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그날 밤 린이루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을 이어나갔고 동시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린이루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개봉된 공업용 메탄올과 개봉되지 않은 메탄올이 한 병씩 발견되었고 트라조돈과 파록세틴이 함유된 약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이 물품들로 세 사람을 살해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고 여전히 린이루는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린이루가 세 사람을 살해한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때 기독교 병원에서 선물을 보냈고 그 선물이 마침내 린이루가 자백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류이양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09년 6월 25일 새벽, 류이양은 친구들과 파티를 마치고 갑자기 구토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새벽 1시 39분, 류이양의 친구는 그를 데리고 기독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린이루도 동행했었죠. 의사는 류이양의 위장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고 약물을 처방한 뒤 링거를 꽂아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새벽 2시 35분, 류이양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자 친구는 먼저 병원을 떠났고 이때 린이루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7분 후인 오전 2시 42분, 간호사는 식염수를 교체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 간호사가 병실을 순찰했을 때 린이루는 보이지 않았고 병상에 누워있던 류이양의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간호사는 혹시 식염수가 오염되지 않았을까 추측했고 결국 새 식염수로 교체했습니다. 혹시나 류이양이 잘못되었을 때를 염두해 이전 식염수를 간호실에 보관해 두었었죠. 간호사는 류이양의 병상을 간호사실 근처로 옮겨 그의 상태를 시시각각 살폈습니다. 새벽 4시 40분이 되자 린이루가 다시 병원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는 간호사에게 왜 남편의 병상을 옮겼는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방금 전 상황을 친절하게 말해주었죠. 린이루는 간호사에게 남편을 개인 병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았고 담당 의사가 출근하지 않아 간호사는 린이루의 요청을 거부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간호사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린이루가 남편의 정맥 주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린이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병실로 향했고 그때 린이루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때 린이루는 간호사에게 수액관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대신 뚫어주려 했다고 설명했죠. 린이루는 횡설수설하며 쓰레기통에 그 주사기를 버렸습니다. 간호사는 무언가 수상하다고 판단했지만 내색하지 않은 채 간호사실로 돌아갔고 린이루가 병원을 떠난 것을 확인한 후 간호사는 재빨리 쓰레기통을 뒤져 그 주사기를 찾았습니다. 류이양은 25일 오후 건강하게 회복한 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류이양이 아무 문제 없이 퇴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오해였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점차 그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었죠. 언론에 모자의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간호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간호사실에 보관했었던 증거물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그 증거물을 법의학센터로 보냈고 그 식염수에는 트라조돈과 에스타졸람 및 농약 메소밀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린이루가 버린 주사기 고무에서도 프로프라놀롤과 트라조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린이루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에 직면한 린이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처음에 류이양을 살해한 것만 인정했습니다. 2010년 1월 17일이 되어서야 자신의 어머니와 시어머니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린이루의 고백에 따르면 류이양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녀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류이양도 아내의 영향을 받아 결국 도박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류이양의 아버지는 보험에 가입했었고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후 가족들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린이루는 자신의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구슬려 각각 생명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새벽 4시경 부부는 빚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말았고 결국 린이루는 차를 몰고 타이난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린이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가 피로연에 참석한 후 어머니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2시경 어머니를 만난 린이루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잠시 후 린이루는 가겠다며 일어나서 나가는 척했고
어머니는 1층까지 내려가 배웅해주려 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집에서 나왔을 때 결국 린이루는 어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숨이 완전히 끊어졌는지 확인까지 했었죠. 어머니의 보험금을 수령한 린이루는 빚을 갚았지만 일부는 도박으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또다시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린이루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시어머니와 남편을 계단에서 미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고 결국 그들이 입원했을 때 독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동기는 분명했고 증거도 확실하여 검사는 린이루에게 3건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10년 4월 재판이 시작되었고 변호사는 린이루의 IQ가 57에 불과하다는 IQ 테스트지를 제출하며 그녀가 약간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린이루가 이렇게 교묘한 범행 계획을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린이루 역시 신문 과정에서 경찰에게 고문받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진범이 따로 있으며 린이루는 단지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사는 린이루의 집을 수색했을 때 컴퓨터에서 린이루가 디자인한 다양한 취두부 광고가 발견되었는데 그 광고들이 너무 정교해서 지적 장애인이 디자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린이루의 친척과 지인들은 린이루의 학업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평소 일반인과 전혀 다르지 않았었다고 알렸습니다. 2011년 5월 20일 결국 린이루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린이루는 항소했고 2012년 2월 그녀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지만 다시 대법원으로 돌려보내져 2013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린이루는 25년 만에 대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린이루는 현재까지 처형되지 않았습니다.